제가 이 서울 관련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식의 측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따른 마음도 따라오니까요. 그러나 어느 사실관계를 안다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대종사님 입장이 되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대상으로만 삼지 마시라. 저희가 공감하고 대종사님은 그때 그 마음이 어쩌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해 주시면 좋겠고, 설사 뭐가 아는 게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런 마음일 때 뭔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 공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책을 꼭 읽어주시라. 책을 잘 안 읽으세요. 근데 이제 저자는 어떤 내용을 쓰기 위해서 책에다가 하여간 자기 나름의 최대한 노력을 해요.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어주시라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경성을 내왕하셨어요. 근데 언제 처음에 오시냐면 익산총부가 익산총부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하기 전부터 오세요. 그러면 그냥 구경하려고 서울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 때 대종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서울을 오셨을까? 대종사님도 촌분이에요. 영광 촌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촌사람이거든요. 서울만 오면은 확 이렇게 눌려요. 잘 모르니까.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서울을 우회하지 않고 그냥 직통으로 서울을 정면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보를 하셨을까?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이 오실 때는 그냥 무작정 온 게 아니라 그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셨다. 이게 대충 그래도 오면은 어떤 인연들을 전개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제가 정보도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잘 선용하고 물질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의 세력을 소태사는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딱 오셔서 하는 그 행보가 우리 교화의 시범을 보여주신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또 그 중심에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 개벽의 주역으로 클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데, 그게 서울에서는 특히 여성 지도자들을 당신이 정신 개벽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 대종사님은요, 제가 그래서 미리 답을 뒤에다 써놓습니다. 미리. 이제 첫째, 물질개벽 시대에 물질개벽 시대에 따른 정신개벽을 하시려고 하는 게 물질개벽을 향도하는 정신개벽의 그러한 에너지예요. 대종사님께 형상만, 그래서 이걸 화신만 보지 말고 모습만 보지 말고 대종사님의 그 안에 담긴 뜻을 봐라. 그리고 대종사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주체해서 불법을 주체하되 대종사님이 깨달은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모든 종교의 교리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이 바로 대종사님이에요. 소태산 대종사. 대종사님은 서울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 안에 이 움지, 뭔가 계획, 뭔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대종사님이 처음에 서울에 오셨을 때 태평로를 걸어가죠.
그래서 태평여관 주인을 할 때 뭔가 불덩이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불덩이가 바로 정신개벽의 불덩이라고 봅니다. 어떤 불덩어리? 물질 문명을 선용하고 항복할 수 있는 미래 시대의 그 힘, 그 정신개벽의 불덩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소태산을 이해할 때는 소태산 대종사는 과연 어떠한 성자인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를 봐야죠. 아마 원불교 그 대종사님 역사에서 가장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 안 된 부분이 소태산 대종사의 구사고행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과거 재래불교의 견성이나 깨달음으로 내용으로 소태산 대종사를 규정짓는다든지 그 모습으로 찍어내면 소태산 대종사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소태산 대종사는 이 구도 과정에서도 물질 문명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 그 대표적이가 법성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성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보면은 굴비 팔고 굴비 사러 그런 곳이잖아요. 단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그 서해안 일대의 그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이 지금도 남아 있으나 과거에는 왕조 시대, 조선 왕조 시대에는 조세창고가 있고 동학농민군이 거기를 나중에 점령해서 이렇게 자치 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냥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더 중심적인 것은 대전환의 시대,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이 법성포와 거기 대종사님 그 길룡리를 흘러가는 이 와탄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문명사적인 대전환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뭐 물질 문명 얘기하려면 또 과학의 출발 얘기해야 되고 그 서구 근대 뭐 역사를 대강 훑어야 되지만 이것은 생략을 할게요. 그냥 우리에게 뭔가 과거 시대하고는 다른 이 배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소태산 대종사는 하셨는데 이걸 나중에 대종사님이 정의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또는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는 대각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정신 개벽의 대각. 더 풀어보면 물질 개벽 시대에 따른 정신 개벽의 대각. 물질 개벽 시대를 향도하는 정신 개벽의 대각. 물질 개벽 시대를 선용하는 정신 개벽의 대각. 물질 개벽 시대를 항복시키는 정신 개벽의 대각. 이렇게 소태산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야 됩니다. 그런 웅지를 가지신 분이 대각을 하시고 뭘 하세요? 그래서 대각을 하시고 개교표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데 이건 대각하고 나서 그냥 어느 순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개교표 나오기 위해서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이 다 그 고민과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원력과 서원이 뭉쳐 있는 내용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은 과거에 그냥 단순한 깨달음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전환의 이 대종사님의 이 대적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세력이 노예에 빠지는 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파랑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정신개벽의 주역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인지라는 이 꿈을 갖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로 오시는 겁니다. 왜 오시냐? 물질개벽의 그 당대 이 조선 땅에서 물질개벽의 중심지는 어디냐? 서울, 당시 경성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거기를 우회하고 멀리서 보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두들겨 봐줘도 안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는 바로 대종사님은 인파이터예요. 그래서 인파이터라 좋아합니다. 복싱도 역시 인파이 들어가야죠. 내가 맞든지 치든지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랬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정산종사께서는 이러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않은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구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나를 구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함께 가자. 대종사님은 우리가 함께 가자고 했지 내가 너를 구해내줄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종사께서 소태단 대종사 성비 총부가뭐 있죠? 거기 보면은 구주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부 가셔서 성탄만 참배하지 말고 반드시 성비를 내려가셔서요 열심히 읽어서 구주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개교 동기가 등장합니다. 대종사님 어찌 보면 개교 동기의 현현이에요. 드러남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물질 문명은 대종사님이 보실 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성자들의 큰 차이가 소태산의 물질 문명의 수용이에요. 물질 문명을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라는 수학적 이성에 기반한 어떠한 그 문명이에요. 그게 물질 문명인데 이건 필요 조건인데 거기에 부응되는 그것에 항복되지 그것을 잘 선용하면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에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개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종사님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그러한 정신개벽을 대종사님께서 다른 말로 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용신법을 내 마음 하나 잘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대종경 교의품의 용신법은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앞에요. 물질 문명에 대한 장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리타가 되도록 물질을 선용할 것인가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서두가 길었어요. 왜 그러냐? 이 서두가 필요해서. 그래야만 대종사님이 이 일이 사실은 이리도요. 지금 익산이라고 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이에요. 제가 이리가 제 고향이다시피 하니까. 근데 그 일제 강점기에는 더 이리도 물질 문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교화선상에서 어찌 보면 도시로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도시교화를 할 때 소태산의 그 행보를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종사님이 경성에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성이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서울 경성. 그러니까 우리 그 당대가 일제강점기였어요. 일제강점기죠. 우리가. 그 조선은 뭐예요? 식민지. 이 성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요, 사실은 그 자본주의에서 먼저 선진국이 있죠. 대개 그때 자본주의 선진국은 제국주의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되죠. 그래서 일제가 이걸 그래서 우리 식민화에서 뭐 했어요? 식민지 할 때? 첫째는 약탈이라고 하면 서운하니까 수탈. 약탈 너무 세네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언어로 해야 되는데. 수탈. 뭘 수탈해요? 자원 수탈. 인력 수탈부터 온갖 수탈과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소비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싸게 가져가갖고, 싸게도 아니죠. 거의 수탈 가져가갖고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자본주의라는 건 산업, 말 그대로 공장 그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고무신도 만들고,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나일론 입으면 석유로 만든 나일론 입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그걸 입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파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소비시장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경성입니다. 경성 서울. 지금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의 핵심은 서울이죠. 과연 그때 인구가 서울이 얼마나 됐을까 할 때 1928년에는 한 31만, 1934년에 한 38만 돼서 생각보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30만 인구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럴까 하지만 상대적입니다. 그 당대 30만은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정근대적인 한양, 정근대적이라는 하면은 이게 신분제 사회죠. 신분 있죠. 신분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뭐 힘을 못 써요. 그 신분제 사회에서 근대화, 근대적 경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화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의회에서 자본주의가 이식되는 거예요. 이식.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제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가 디자인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일제의 디자인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철도입니다. 도로. 학교도 그렇고 특히 철도는 지금 대전 가서 부산 가죠. 이렇게 원래 정근대는 어디서 분기가 돼야 되냐면 공주에서 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 국토의 디자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국토가 한번 디자인되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고 가야 돼요.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화되고 자본주의화됐다는 것은 경성이 도시화되는 거예요. 도시화. 도시에 대한 경험이 과거의 서울이 도시일까요? 그걸 도시라고 말할 개념이 좀 달라요. 자본주의화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게 전부 물질 문명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본주의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게 참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물속에 살면 고기가 물을 알기가 어려워.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라는 물속에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신분사회를 보고 왜 그따위로 할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흉봐요. 뭐 이렇게 신분을 놓고 뭐 그럴까? 하지만 지금 우리 보고 왜 이렇게 돈에 의해서 빈부가 차가나고 차별과 이러한 불평등 사회를 만드냐고 아마 이제 500년 뒤에 누가 보고 아따 그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시대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때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바뀌어요. 상업자본주의는 쉽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공간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안에 있는 소금을 갖다가 사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빨리면 저기 동해 바다 쪽으로 가면은 비싸게 팔 수 있죠. 예를 들으면 뭐 어쨌든 하여간 이 공간에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과거로 올라가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하고 무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자본을 축적하는데 근데 이 산업자본주의는 뭐냐면요. 이제 공장이 가동되죠. 산업자본주의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이제 산업혁명이 근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행을 만들어요. 유행. 근데 유행은 뭐냐면은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요. 이걸 근대 모더니즘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의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개인을 시켜서 소비로 계속 개인을 분화시켜 갖고 소비의 주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는
소비할 자유만 있다. 이렇게 악평을 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이러한 논의가 서울 그때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에 서울 경성에서 서울 경성에도 있었다. 이건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물질 문명 얘기하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물질 문명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전에 물질 문명 이렇게 나오면 자본주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거기 자본주의가 안 써졌다고 자본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한 자본주의가 이제 꽃피려고 하는 그 현장에 대종사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뭐냐? 그걸 체험하시죠. 체험하시고 그걸 깊게 관찰하고 고민하고 또는 그걸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항복받을까. 소태단 대종사의 그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의 그 대종경의 테마가 하나는 선용이고 하나는 항복이에요. 항복은 개교 동기에 나오고 선용은 대종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 이야기를 백낙정 선생님은 그 적응과 극복 얘기로 합니다. 적응과 극복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적응을 해야 극복도 가능하고 극복의 의지가 있어야 제대로 적응도 한다. 근데 소태산 대종사의 물질 문명의 선용과 항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의 테마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서울 경성 얘기를 쭉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 조금 의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경성에 소비 문화를 추구하는 분합이 막 있죠. 이게 나방들 막 불 켜놓으면 막 붙잖아요. 이렇게 서울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옛날에 서울 경성이 우울할 것 같은데요. 그때요, 그 건의를 합니다. 댄스홀을 허가해라. 이런 그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래. 생각보다 서울 경성이 소비 문화의 주체로 있었다. 자, 이런 곳이 물질 문명이면 대종사님은 이런 곳에서 내왕하시면서 무슨 그 물질 개벽 시대를 선용하고 향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정신개벽을 추구할 때 대종사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다 경험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에 직면하는 소태단 대종사를 볼 수 있는데 경성역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철도를 한번 봅시다. 철도. 대종사님 철도 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경성역 지금 가면 경성역 있잖아요. 옛날 경성역. 그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특히 철도는요, 경제 수탈에 정말 주된 도구였어요. 그래서 철도를 열심히 놓은 겁니다. 철도를 놓음으로써 확고한 지배력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도로도 깝니다. 우리 그 도로라고 하지만 그때 당대는 신장로라고 새로 만든 길이다고 신장로. 저도 어릴 때 신장로에 차 한번 지나가면 그 온갖 먼지에 그냥 집안이 난리가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도 신장로나 되니까 그 먼지가 납니다. 다른 길은요, 먼지가 날 수가 없어요. 왜요? 속도를 못 내요. 그리고 반듯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먼지가 나라고도 안 나. 근데 신장로는 차가 직선으로 꽤나 그래도 속력을 내서 가니까 먼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철도가 경제 수탈의 주된 도구였다고 하면 그 신장로는 보조 도구. 그러니까 이게 일제의 수탈의 도구였죠. 그러면 대종사님 입장에 봤을 때 이 물질 문명의 그 하나인 철도를 어떻게 사용해야겠어? 자, 수탈의 도구란 말입니다. 수탈의 도구. 그러니까 일제는 이런 걸 통해서 이 한국인들, 이 한국에 사는 우리 조선인이라고 해야 돼요. 한국인이라고 해야 돼요. 한국인은 뒤에
한국인을 하도 되겠네요. 대한제국에 나중에 우리가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을 했으니까 한국인 해도 되겠네요. 이 한국인들의 자생적 근대화를 아예 원초적으로 말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 그렇죠. 그럼 이제 대종사님이 처음에 올 때는 경성역이 이제 세워지기 전이에요. 세 번째 내왕할 때인가? 그때부터 경성역에서 내리시는데 이 경성역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경성역을 보는 서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라고 할까? 엄청난 우리들의 주체적 사고를 그것이 다 지배해 버렸을 거예요. 압도당하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경성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서 거기 보면 시간표 있죠? 시간표.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오고. 이 경성역의 열차 시간표나 나중에 전차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 철도의 열차 시간표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시간관념, 생활 패턴, 시간을 지키잖아요. 전에는 보름 때 만나세 그러면은 장에서 만나 하루 종일 있으면 전화 만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 1시간 정도는 안 기다렸을 거라고 봐요. 좀 더 기다렸을라나. 지금은 얼마나 기다려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바로 안 오면 바로 지금 뭐 문자 날라가고 뭐 카톡 가고 뭐 난리예요. 이런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물질이에요. 시간을 대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물질이에요.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면 이런 것만 물질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물질은요, 이대 올리기 같은 것도 물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서울에서 이 박람회가 열려요. 박람회 열리죠? 1929년에 조선박람회, 경복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조선박람회가 있고, 이 박람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백화점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람회나 이 백화점은요, 자본주의의 교육장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요, 어떻게 키우냐면요, 부모님들이 이메일 때부터 데리고 가잖아요. 작은 데는 마트부터 해가지고. 다 데리잖아요. 대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그냥 바로 그냥 각인된다고 할까? 그 오리가 엄마 보고 따라다니듯이 그냥 자본주의의 오리 새끼들이에요. 짝짝짝짝짝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희.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백화점은요, 박람회의 상시와요. 저는 박람회는 어느 기간만 해가지고 딱 끝나는데 이것을 이러한 논의는요, 그때 당대 대종사 일제강점기에 서울의 그러한 모습은 다른 데서 많이 없는데 서울에서는 이게 지금보다 더 충격적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 당대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대종사님이 전에 이제 대종사 행보 보면 화신백화점에 이렇게 가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백화점을 접하는 거죠. 적극적이진 않지만, 접하는 거죠. 그거 화폐가 이제 쓰이는 것이죠. 화폐 경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주의. 그때의 개인주의가 이제 막 태동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정전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나오죠. 이런 용어를 보면 뭐 그냥 다 모든 사람 그냥 원래 옛날에 정근대도 개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정근대는 개인 없었습니다. 그냥 소속원이 있을 뿐이에요. 소속원. 집안의 가문의 소속이 있었지, 개인이라는 그 단독자로서의 그런 것은
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게 소비문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소비의 주체가 많이 분화돼서 개인이 되면 소비가 이런 개인으로서 이렇게도 소비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산에 가기 위해서 쫙 마취하자. 요즘 산도 쉽게 못 가요. 눈치배. 어디든 그래요. 이렇게 개인화도 세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차차차 더 발달돼서 지금 훨씬 강화되죠. 그래도 이걸 생긴 이유는 도시라는 익명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일 옛날같이 가문들이 한 가문 안에 시골에 집안 문중 다 살고 하면은요, 개인이 생기기가 어렵어요. 익명성이 생겨야 개인이 생겨요. 이게 서울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주의, 익명성, 이런 문명이요, 전부 물질 문명이에요. 물질이 개벽되는 그러한 문명이에요. 대운사님이 아셔도 또 가서 확인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안 지나칠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해야 되는데, 이런 개교의 동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의 어떤 모색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시연을 구상하고 또 이렇게 진행해 본 그 현장이 바로 서울 경성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서울이 커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 우리가 보통 물질 문명이라고 하면 물질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 얘기하면 물질도 옛날에도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물질이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 팔 때 물질이 개벽되는 겁니다. 그 개벽에는 과학 문명이 기반. 그래서 우리 정전에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따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라는 태동에 소태산 대종사가 출현하게 된 기원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 성적직 교사를 하는데 지금 조립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립 공부가 안 되면요, 가서요, 그냥 관광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계속 요 얘기를, 그리고 나머지는 찾아가셔도 돼요. 굳이 제가 그걸 갖고 이렇고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관점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 물질 개벽되는 대종사님하고 에디슨 비슷한 시대인데, 정말 에디슨은 항상 공부해야 돼요. 에디슨 박물관, 여기 강릉인가 본 것 같은데, 강릉 가서 에디슨 박물관도 볼 필요가 있고, 하여간 전기, 레스토랑, 우편, 전신전화, 다 사용한 거죠. 이런 게 이제 물질이, 우편 하면 옛날에도 우편이 있었죠. 그때의 물질과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는 그러한 물질의 세력은 달라요. 근대적 상점, 상술이 달라요. 옛날에 지금 가보면 상술이 달라요. 근대적 상술, 신장로, 열차, 전차.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하철 같은 거죠. 자동차, 비행기. 대운사님이 비행기를 그 전에 타러 갔는데, 그게 울산인가? 부산에서 울산일 거예요. 타러 갔는데, 갔더니 월요일 날 쉬는 날이야. 우리가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 교무들이 월요일 날 단회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있어 어디 가보면 우리가 처음에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항상 월요일 날 전화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대운사님이 그랬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박창기 선진 통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대운사님이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서양으로부터 발생됐던 이 물질 문명을 일제를 통해서 유입되게 되는데 그 물질 문명을 어떻게 대종사님이 바라보셨는가? 단순히 유양적인 것만 물질 문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도 물질 문명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또 전차에 보면 옛날 영화 같은 거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도움이 돼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차에 보면요 광고가 붙었어요. 이런 건 새로운 물질에 대한 전개예요. 새로운 시대.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그 욕망도 달라져요. 욕망. 그 물질 문명 시대의 인간의 욕망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정신개벽이 안 돼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소태사는 고민하시고 당신의 법을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로서 어떻게 이런 물질 문명, 물질의 세력을 잘 선용하고 항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적공을 하신 곳이 바로 어디? 서울 경성입니다. 이걸 놓치면 서울 경성을 읽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 30쪽 펴보세요. 교재. 자, 이 책. 소태산 서울을 품다. 처음에 소태산 서울을 그리다 라고 할까? 품다고 할까? 품는 게 낫다. 그 30쪽 봅시다. 30쪽 보면 부기 나오죠? 부기가 현대적 회계죠. 단식부기, 복식부기, 우리 참, 지금은 우리 원티스에서 그냥 입력만 하면 복식부기가, 다 자기 가서 상 분계를 딱딱딱 하는데 옛날에 저 부경부 때만 해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쓰면은 여기서 이렇게 쓰면 저쪽에서 틀리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기를 이때 대종사님께서 도입합니다. 원기 11년, 그러니까 1926년, 1924년에 익산총부 건설하고 실제로는 25년부터 건물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4년 거의 12월에 건물이 완성되니까. 근데 근 1년 만에 부기를 배우도록 제자들을 보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종사님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그러시겠어요? 생각보다 대종사님요, 정말 지금 저보다도 훨씬 그 새로움에 대한 이 접근이 계신 분이에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창피해. 요즘은 이게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요즘에 그 세태에 대해서. 근데 대종사님이 이랬다면 부기를 가르치면 왜 그렇겠어? 부기를 왜 가르쳤어? 이 물질개벽 시대에 이 부기는요, 필수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부기라고 하지만 이건 지금 필수예요. 지금은 이제 자동 웹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 부기의 도입으로 불법 연구에 대종사님 당대의 그 회상이죠. 불법 연구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히 처리하리라. 대종경 시식품 14장 이 내용이 이 부기라는 물질의 세력을 잘 선용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라는 그 물질 문명도 잘 선용하는 정신의 세력을 대종사님께서 끝없이 증진시켰죠.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정신의 세력이 뭡니까? 대종사님 우리에게 대답하시죠. 단답형으로.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방법으로 정신개벽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물어보면. 저희들은 그중에 한 개라도. 우리는 사막수행으로 마음공부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정신개벽의 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은을 알아서 사은에 보은하는 것으로서 정신개벽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 물질 문명의 현장에서 대종사님 그걸 계속 고민하시고 왜 그러냐?
법을 만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목을 사은사 사막파초 했지만 그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쓰기 위해서는 연마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당대 대무사님이 그 축음기, 이게 참 지금도 제가 에디슨 참 어떻게 이게 소리를 이렇게 담지? 생각해보면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서울에서 대종사님 법설이 전망품, 대종경 전망품 23장에서 28장, 한번 23장 펴봅시다. 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해서 조선은 계명이 되면서부터 뭐 이런,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뒤에 돌아오는 세상은 그래서 또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몇몇 촌촌에 뭐 공회당이 다 생기고 뭐 여러 그 앞으로의 시대, 그 다음에 뭐, 지금 큰 도시에서는 뭐 직업 속에서도 생기고 기타 등 이런 그 말들이 쭉 나와요. 대종경 읽다 보면 이러한 그 소태산의 그 말씀은 전부 이 경험에 이게 뭔가를 감상한 것을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다 이 현장은 서울 경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종경을 읽을 때, 이때 대전사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지금, 그 교의품 32장, 대종경 교의품 32장 한번 펴보세요. 32장 보면, 여기에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발명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긴 하나 그 공덕이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긴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이렇게 쭉 뒤에 전개가 되는데 이 법문의 그 현장도 어떻게 되냐면 이 교재 33쪽에 보면 여기 보면 대종사 경성 시가지를 둘러보고 그 소감을 말하였다 해서 경성 시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문을 읽을 때 서울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거야. 메이드 인 서울이야. 자부심을 갖고 이런 법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읽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종사님 이렇게 서울 시가지를 보시면서도 이 물질 문명에 대한 거기에 따른 그것을 다 잘 인도할 수 있는 정신개벽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셨다. 이걸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죠. 35쪽 한번 볼까요? 35쪽이 아까 그 경성 여기 보면은 35쪽 그 보면은 지금도 경성 같은 데는 이게 나오죠? 약간 그 대종경 읽다 보면은 쭉 나오지만 그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의 현장은 경성이에요. 뭐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소개하는 경성을 통해서 물질 문명의 발전과 활용을 전망했던 거예요. 이게 직업 속에서, 혼인 속에서 지금 이게 다 있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타가소, 양로원, 간이식당, 재봉소, 세탁소 등은 이게 전부 다 경성에서 느낀 감각감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한편으로는 이 정신개벽의 이 힘으로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 자본주의를 항복시키는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문명에 이런 얘기 이제 하다 보면 과연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최소한 자본주의에 매몰되지는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법설을 육성법설을 보면은
용신법을 해놓고 거기에 그것은 정신문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 현재 대종경에 지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말할 때 산업공상법 이렇게 돼 있어. 이 산업공상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현재의 그 물질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언어를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공상법 이렇게 한정돼서 쓰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걸 보는데, 자, 우리는 이런 거, 이 경성을 통해서 소태산에게 있어서 경성은 어떤 것인가? 경성 교화는요, 정신개벽의 모색과 시연을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 표를 보면, 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뭐, 또는 인도상요법을 주최한다고 할 때 그 불법시 생활 때 생활은요, 뭐예요? 다 물질 문명을 말한 거지, 다 과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인도, 사람이 밟아야 될 길이라고 하는데도요, 기반은 물질 문명에 기반되어 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 이야기를 대종사님은 서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셨다. 그래서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한편 항복하는 그런 정신 문명을 계속 모색하고 시연해보고 하는 일을 대종사님이 끊임없이 하셨다. 자, 첫 시간에 소태산 대종사가 경성에 오신 뜻의 첫 번째 주제로 물질 문명의 관찰을 통한 정신개벽의 모색지가 경성이고, 또한 시연을 해본 곳이 경성이다. 이렇게 첫 시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